안녕하세요. 파주댁 박명숙입니다. 오늘도 김혜남님이 쓰신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아들과 딸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읽어드릴 곳은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너희들을 낳은 일이었다부터 알을 깨고 나가는 건 원래 신나는 일이다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너희들을 낳은 일이었다. 아들아, 네가 태어난 그때를 떠올려 본다. 너를 낳기 전 주변 사람들이 말했지. 아마 아이를 낳으면 고구마처럼 못생긴 얼굴에 깜짝 놀랄 거라고. 그렇지만 네 꾸물거리는 손가락과 발가락, 오물거리는 입술, 울다가도 말똥말똥 쳐다보는 눈망울이 나는 그렇게나 예쁠 수가 없었다. 아니, 신비로웠다. 내가 낳은 아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정말로 네가 천사는 아닐까 생각했다. 인턴 때 첫 아이를 유산하고 2년이 흘러 너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머릿속은 온통 널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눈을 딱 감고 2달간 휴직을 신청했다. 레지던트 2년 차였기에 당연히 주변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당시 내게 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다. 다행히 너는 별탈 없이 자라주었다.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나는 내 힘으로 자연스럽게 너를 낳고 싶었다. 하지만 네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결국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런데 수술을 마친 의사가 말하더구나. 5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네가 숨을 안 쉬고 탯줄을 돌돌 만 상태로 나왔다면서. 가슴이 철렁했다. 신생아실에서 새근새근 잠든 네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 난 널 위해서라면 뭐든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정신분석 이론 중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다. 생애 초기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적절한 돌봄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해 준다는 것이다. 즉 배고플 때 먹여주고 울면 달래주고 졸릴 때 재워주는 엄마를 통해 아이는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너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다. 네가 나를 통해 험한 세상을 굳건히 살아갈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 하지만 그때 나는 27살의 젊은 엄마였단다. 힘들게 병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너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새워 우는 널 달래느라 한숨도 못 자고 출근하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몸은 힘들었고 마음은 불안했다. 내가 육아에 치이는 동안 동료들이 저 멀리 앞서 나가는 것 같았으니까. 그럴 때 네가 때를 쓰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솟았다. 네가 조금 자라서 5살이 되었을 때 동생이 태어났지.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심장병 판정을 받았다. 나는 툭 하면 아프고 제대로 먹지 못해 작디 작은 둘째를 업고 병원에 가기 일쑤였다. 그때 네가 말했지. 엄마가 어느 날 없어지면 동생이 입원을 한 거라고. 그때 너도 어린아이였는데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 상황을 네게 설명해 줬어야 했는데 막상 그때가 되면 정신이 없어 그러질 못했다. 정말로 나는 서툰 엄마였다. 당시 네 아빠는 군의관이어서 집을 자주 비웠고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나는 일을 그만두기는커녕 둘째를 낳고 1달 만에 출근해야 했다. 게다가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느라 스트레스가 심했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네가 엄마 하고 울면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혼을 냈지. 너무도 부끄러운 기억이다. 그렇지만 서툰 엄마를 성장시켜준 것도 너란다.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일 때문에 얼굴 보기 힘든 남편, 성정이 강한 시부모님 사이에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하고는 너에게 말했다. 엄마랑 동생이랑 나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그러자 네가 물었지. 엄마 아빠랑 싸웠어? 아니, 엄마가 조금 힘들어서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 너는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나와 이렇게 말하더구나. 엄마,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알아? 가족이야.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그때 나를 붙들어준 게 바로 너였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와 짜증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놓치고 말았을 거다. 또 네가 없었다면 오로지 나의 욕심과 목표만을 위해 살았을 테지. 하지만 너를 낳고서야 나는 순전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면서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 거야. 나를 진정한 엄마로 만들어준 아들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제까지 제일 잘한 일을 꼽으라면 그건 정신과 의사가 된 것도 글 쓰는 작가가 된 것도 아니다. 바로 너와 네 동생을 낳은 일이지. 네가 어릴 때 나는 내 안의 외로움과 동생에 대한 미움을 발견하곤 했다. 엄마인 내가 네게 준 상처의 흔적들인 게지. 그때마다 나는 한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네가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네 외할머니는 나를 낳자마자 6개월간 아프셨다. 날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게지. 나는 엄마의 정이 그리웠는지 늦게까지 손가락을 빨고 자주 오줌을 쌌단다. 6살 때쯤이었을 거다. 한겨울에 또 오줌을 쌌지 뭐니. 화가 나신 네 외할아버지는 얇은 내복바람으로 나를 쫓아내셨단다. 그때 옷 속을 파고도는 추위와 수치심에 떨며 울면서 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했더랬다. 이 다음에 크면 꼭 복수하고 말겠다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을까 하는 분노가 치밀었던 거야. 그런데 커서 생각해보니 당시 아버지는 소송에 휘말려 힘든 시기를 겪었고 어머니는 딸을 2명이나 낳고 또 딸을 낳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시절이었다. 그때 내가 태어나 사랑을 받지 못한 건 내 탓이 아니라 그저 운이 없었던 탓이다. 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젊고 서툰 부모였던 게고 어른이 되어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상처 입은 아이를 안아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멈추었던 성장을 계속하게 되는 거지. 부족한 엄마를 두었건만 다행히 너는 참 괜찮은 청년으로 자라주었다. 타인을 믿고 세상을 믿는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말이야. 언젠가 엄마의 죄책감을 눈치챈 내가 말했지. 괜찮아 엄마. 엄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라 그랬던 거잖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지. 아들아, 앞으로 너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며 상처 주고 또 상처받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렴.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장이고 이미 그 힘은 네 안에 있다는 걸. 나는 나의 삶을 살 테니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작년에도 어김없이 반가운 크리스마스 카드가 도착했다. 미국 텍사스 그 먼 곳에서 10년째 거르지 않고 보내오니 참 고마운 일이다. 그녀는 올해 간호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고 조만간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 중이라며 내게 축하해달라고 했다. 내 마음도 뛸 듯이 기뻤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14년 전 진료실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24살의 앳된 아가씨였지만 표정은 70세 할머니처럼 지쳐 보였다. 그녀는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품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째려보기만 했다. 뭘 물어도 아니요, 다 그렇죠 뭐 하는 냉소적인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 그래도 그녀는 거르지 않고 병원을 찾았고 나는 그 점이 무척 고마웠다. 끈기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언젠가 그녀도 속 얘기를 털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꺼낸 엄마 얘기에 그녀는 갑자기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울음이 어찌나 침통한지 나조차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정도였다. 그때부터였다. 그녀가 한 맺힌 어린 시절을 내게 꺼내어 놓기 시작한 것이. 남들이 보기에 그녀의 엄마는 마냥 순수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180도 달라졌다. 그녀의 엄마는 교묘하게 딸을 학대하며 딸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기분이 좋은 날엔 딸을 사랑한다며 숨 막힐 듯 안아주었고 딸을 위해서라면 힘들게 번 돈을 아낌없이 썼다.
하지만 기분이 상하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해 딸에게 너를 낳은 게 후회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등의 욕을 퍼부어댔다. 딸인 그녀는 엄마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자신을 가치없는 인간으로 폄하하며 스스로를 파괴시키기에 이르렀다. 마약에 중독되었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에게 끌렸으며 나중에는 감옥에도 가게 되었다. 그러다 불현듯 더 이상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위해 한국에 와서 나를 찾게 되었단다. 그녀는 말했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해야 하죠? 왜 나만 나쁜 엄마를 만나 고통받아야 하느냐고요. 지금도 엄마가 화를 내면 저는 온몸이 후들거려요. 저는 엄마의 부속품에 불과해요.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가 말했다. 당신은 엄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어린아이였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을 보세요. 당신은 보란듯이 잘 살고 싶어 나를 찾아왔어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엄마와 달라요.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마음먹어요. 엄마의 인생은 엄마의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결코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 깊은 애증을 느낀다.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그 사랑을 주지 않은 데에 대한 원한을 품는 거란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한 채 인공위성처럼 부모 주위를 맴돈다. 엄마 때문에 성격이 삐뚤어졌고 아빠 때문에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고 부모 때문에 실패자가 되었다고 한탄하면서 부모가 자기를 망쳐놓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 믿는다. 그러나 역사 속 인물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알려주는구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성공한 부모의 자식들은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훌륭한 삶을 산 경우가 많았거든. 얼마 전 파블로 피카소의 손녀 마리나가 유산으로 받은 할아버지의 작품 300여 점을 내다 팔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마리나는 피카소의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 파울로의 딸이다. 그런데 파울로는 평생 아버지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며 돈을 구걸하며 살았다고 한다. 또 마리나에겐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는 할아버지 피카소가 숨졌을 때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둘째 부인이 그를 막았기 때문이지. 수모를 견디지 못한 오빠는 며칠 후 표백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오빠의 죽음을 계기로 15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마리나는 피카소의 작품을 팔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피카소의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 사람들은 내가 엄청난 유산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 안에 할아버지의 사랑은 없었다. 성공한 부모의 자식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당사자에겐 꽤 버거운 일이다. 부모의 업적과 비교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 이는 특히 아들들에게 자주 발견된단다. 남자가 최초로 열등감을 느끼는 때는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경쟁할 때다. 아들은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싶지만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센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열등감을 느끼는데 이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부르지. 아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을 때 아버지가 적절한 동일시의 대상이 되어주면 아이는 갈등을 부드럽게 극복해 나간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뛰어날 경우 아이는 아무리 애써도 아버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하게 된다. 열등감이 뿌리 깊이 박히는 거야. 성공한 부모의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머리 위에 드리워진 부모라는 그림자가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자기에겐 그늘을 벗어날 힘도 능력도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모란 아주 커다란 존재도 완벽한 존재도 아니야. 그들도 실수를 하고 비겁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바라거나 자기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녀에게 요구하기도 한단다. 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젊은 시절엔 너희들처럼 뭔가 서툴고 부족했다. 다만 오랜 시간 노력해서 지금의 성과를 이뤄낸 것뿐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부족하고 못난 부모를 탓할 필요도 부모의 업적에 스스로를 올가맬 필요도 없다. 부모는 자식이 걸어가야 할 길의 이정표가 될 수 있어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과거로 돌아가 부모와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일이다. 그리고 부모에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자식들이 자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모의 목적이자 행복이다. 이는 누가 뭐래도 자명한 사실이란다. 그러니 자식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묵묵히 걸어가면 그뿐이다.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아빠는 아빠의 인생을 살아갈 테니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사랑을 할 땐 그 사랑에 미쳐보아라. 좋은 치료자 100명보다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낫다. 정신과 의사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다. 우스갯소리냐고? 결코 그렇지 않아.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단다. 감추고만 싶던 나의 약점과 단점을 알고도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받아들여준다고 생각해보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이든 시도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심리적 장벽을 깨부수고 새로운 세계와 조우하며 자아를 확장해 나간다. 사랑 안에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얼굴도 예뻐지지. 그래서 나는 사랑이 두렵다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아니, 그 좋은 걸 왜 안 하려 하느냐고. 그들은 상대와 가까워질수록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자율성을 몽땅 빼앗길까봐 걱정한다. 또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 심해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버릴 거라는 자학적인 확신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막상 접근해 오면 그를 밀어내기에 바쁘다. 혹시 사랑을 시작하더라도 언제든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적당히 울타리를 치고 깊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역시 이 사람은 아니었어 하고 재빨리 발을 빼버린다. 사랑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현실에 뿌리내린 감정이 아니라 저 하늘에 존재하는 완벽한 환상에 가깝다. 서로를 향한 열정은 결코 수그러드는 법이 없어야 하고 상대는 무결점에 존재해야 하며 끝까지 나를 지켜주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의 현실을 견디지 못한다. 상대의 작은 실수나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디선가 있을 진정한 사랑을 찾아 쉽게 돌아서는 것이란다. 그러다 새로운 누군가에게 그 환상을 발견하게 되면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사랑을 이상화하기에 바쁘다. 이제 외롭고 고달픈 여정은 끝났다며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외로움을 치유해주리라 기대하지. 그러나 또다시 그의 단점과 실망스러운 행동이 눈에 띄면 그에 대한 환상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소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사랑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이상형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콩깍지가 씌웠다고 하지. 콩깍지는 상대에게 이상형을 투영하는 일이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이상형이 있어야 사랑에 빠지는 일도 가능하다는 의미란다. 또 이상화된 자기와 타인의 모습을 상상하는 건 현실의 무력감을 견디게 해주는 방어기제이기도 해. 어린아이들이 멋지고 용감한 왕자님이 나타나서 제투성이 신데렐라를 신부로 맞이하고 발길에 채이던 거지가 알고 보니 왕자였다는 동화를 읽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지.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고 타인 또한 결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이상은 현실 가까이로 내려온단다. 즉 세상은 완벽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심과 믿음을 갖는 거다. 어릴 때 너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물었다.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만났느냐고. 엄마는 아빠의 어떤 점이 좋았느냐고.
아빠는 의과대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당발이었다. 주변엔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유머 감각까지 갖춘 너희 아빠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또 너희 아빠는 누군가 힘들어할 땐 먼저 가서 위로해주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도 강했어. 엄마에겐 그런 모습이 무척이나 멋있어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엄마는 성격을 고쳐보겠다고 연극반까지 찾아갈 정도로 내성적이고 수줍었었거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 아빠의 리더십에 콩깍지가 실 수밖에. 그렇게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지. 그런데 엄마가 아빠에게 푹 빠졌던 바로 그 점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구나. 무슨 일만 생기면 여기저기서 네 아빠를 찾았고 너희 아빠는 새벽이라도 불이 나게 달려갔다. 당연히 집에 일찍 들어오는 법이 없었고 자연히 집안일은 모두 엄마 어깨에 올려졌다. 신혼 때는 도대체 이 사람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걸까 의심마저 들었어. 이 때문에 부부싸움도 숱하게 했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해가 되더구나. 아빠가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식이 엄마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야. 어린 시절부터 친척집을 전전할 만큼 가난에 시달렸던 아빠는 누구보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 내 가족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어. 게다가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장남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일하느라 사람 챙기느라 동분서주하는 아빠의 어깨에도 엄마만큼의 짐이 지워져 있던 거야. 그걸 알고 난 후에야 아빠가 얼마나 고단했을지 공감이 가더구나. 더 이상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나랑 똑같이 현실에 발딛고 선 내 남편이 된 거지.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사랑도 탄탄하게 뿌리를 내렸다. 너희들이 언젠가 내게 물었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진정한 사랑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지 누가 아느냐고. 그러니까 사랑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게 똑똑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운명의 짝은 불현듯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란다. 콩깍지가 걷혀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의 장점과 단점, 약점과 강점 모두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나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온 사람을 껴안는 거니까. 그러니 사랑이 다가올 땐 거부하지 말고 온몸으로 껴안아라. 사랑을 할 땐 그 사랑에 미쳐보아라. 사랑만큼 우리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일은 없다. 그러다 문득 사랑 때문에 힘겨운 날이 오면 이 시를 읽어보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방문객. 너희가 직장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딴 후의 일이다. 나를 무척이나 미워하고 괴롭히는 상사가 있었다. 나는 레지던트가 끝난 후에도 국립정신병원에 남아 스태프로 일하고 싶었다. 정신분석이나 사이코드라마 등 열심히 공부한 분야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든 내가 이 병원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 그와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정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출신 학교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니까 말이다. 게다가 이제 와서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했다. 내가 노력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는 막무가내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인사를 받기는커녕 지나칠 땐 없는 사람 마냥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발로 알아서 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뭐가 모자라 이런 대우를 받나 싶어 억울했고 차라리 때려치울까 몇 번이나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버티기로 했다. 잡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욕해도 못 들은 척 웃으며 대했다. 스태프가 못 된다 해도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봐야 덜 후회할 것 같았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나를 미워하던 상사가 예기치 않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 나는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다. 괴롭힘을 당하던 1년은 너무도 힘들었다. 그런데 훗날 돌이켜보니 거기서 배운 점도 많다는 걸 깨달았다. 그전에 나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예쁨과 촉망을 받는 기대주였다. 게다가 레지던트를 끝마칠 때쯤 내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 졸업 성적도 매우 좋았고 사이코 드라마로 학계의 인정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상사와의 갈등은 조직에 들어가 일한다는 것이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며 무슨 일을 하든 나를 낮추고 조직에 맞춰가는 적응력도 꼭 필요한 능력임을 깨달았다. 아마 그가 없었다면 나는 내가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며 기고만장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요즘은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자기를 맞춰보기도 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구나. 엄청난 스펙을 갈고 닦아 힘들게 입사했는데 여러모로 회사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다. 언젠가 한 번은 30살의 젊은 남자가 엄마의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명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1년차 사원이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퇴사 문제도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다. 그가 말하더구나. 제가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려고 대학교 4년 내내 고생한 게 아니에요. 위에서 시키는 일은 전문대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수라는 사람은 윗사람 눈치만 봐요. 이건 아니다 싶어 과장님한테 다른 업무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다가 사수한테 엄청 깨졌어요. 버릇없이 자기를 건너뛰었다나. 이 회사에 있다간 저까지 바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퇴사하고 로스쿨이나 갈까 봐요. 제발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말 좀 해주세요. 1980년대에 태어나 200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30살 젊은이들은 조직의 질서에 적응하는 걸 어려워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핵가족에서 자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능숙한 그들은 수평적인 인간관계에는 익숙하나 상명하복식의 위계질서에는 서툴다. 또 바늘구멍 같은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을 일상적으로 경험했기에 협동이나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더 중시한다. 따라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희생하고 양보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패배로 받아들인다. 조금의 불합리도 견디지 못하고 주어진 일만 완벽하게 해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인사 담당자는 요즘 신입사원들은 자신을 스페인 프로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의 소속의 선수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스타 플레이어인 호날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푸념하더구나. 그들은 조직에 순응하는 걸 개성과 능력을 모두 버리고 100% 조직에 맞추는 일이라고 착각한다. 그걸 자존심 상해하고 지는 거라고 여기지. 그래서 윗세대보다 힘겨운 적응 과정을 거치더구나. 그런데 엄마가 하나 알려줄 게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적응 과정도 100%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경우는 없다. 적응이란 일방적으로 환경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면서 내가 점차 확장되어 나가는 게 적응이야. 심리학에서는 적응의 과정을 동화로 조절,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간단히 풀면 동화는 자신의 틀의 환경의 변화를 맞추는 것이고 조절은 환경의 변화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리가 4개인 것은 개다 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강아지를 보고 다리가 4개니까 개구나 알게 되면 동화고, 고양이를 보고 다리가 4개인데 개가 아니네. 그럼 다리가 4개인 게 무조건 개는 아니구나 알게 되어 기존의 틀을 수정하면 조절이다. 그리고 동화와 조절은 때에 따라 50대 50일 수도, 70대 30일 수도, 20대 80일 수도 있다. 내 주장을 강하게 펴서 관철시켜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내 의견을 접고 상대의 말에
따라야 할 때도 있지. 그렇더라도 동화만 100, 조절만 100인 경우는 없는 거야. 신입사원의 적응 과정은 동화보다 조절의 비율이 훨씬 클 거다.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선배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합리한 제도라도 일단 따라가 봐야지. 하지만 이 과정을 내가 신입이니까 져주는 거야. 내가 직급만 높았으면 확 갈아엎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따라가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수능도 내 사고를 확장시키는 과정이야. 내가 거부했던 문화나 방법들을 시도해보면서 미처 몰랐던 장점을 발견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으니까. 엄마가 상사로부터 조직생활의 쓴맛을 겪으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성장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적응의 문제를 회사의 문제로 착각하지 마라.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기 전에 해볼 만큼 해봐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관두면 다른 회사에 가도 똑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게 된다. 회사는 어쨌든 고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누가 들어오든 그 틀에 기본적으로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적응해야 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적응은 곧 성장하고 발달해 나간다는 의미다. 그러니 아들아, 딸아, 너희에게 찾아온 성장의 기회를 차버리지 말아라. 훗날 적응하려고 애쓴 노력의 너희 삶의 레퍼토리를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깨닫게 될 테니 말이다. 알을 깨고 나가는 건 원래 신나는 일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르만 헤세의 명작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아름다운 소설이지. 나는 이 소설을 너무도 사랑하지만 이 구절만큼은 아쉬움이 남는단다. 유독 성장통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야. 모든 성장엔 고통이 따른다. 알을 깨는 고통이지. 그런데 고통뿐일까? 알을 깬다는 건 그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갑갑하고 좁은 세상을 벗어나 날개를 확 펼치는 일이니까. 엄마는 그걸 대학교 연극반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엄마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책 읽는 것조차 힘들어할 만큼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사람이었다. 그 성격을 고쳐보겠다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연극반에 가입했지. 발성이며 동작이며 남들 앞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만둘까? 생각도 여러 번 했지. 그러다 1학년 겨울방학 때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에서 맞달역을 맡게 되었다. 비중도 크지 않았고 무대 위에선 실수 연발이었지만 첫 공연을 끝냈을 때의 희열은 최고였다.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던 내가 그 많은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해냈다는 성취감이었지. 그때부터 무섭게 연극에 빠져들었단다. 돈만 있으면 연극을 보고 연극 관련 책을 사서 읽고 추운 겨울엔 2달 내내 연습실에 연탄을 떼가며 공연을 해 준비했다. 심지어 의대를 그만두고 연극학과에 입학할까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어. 내 연기도 나날이 늘었다. 본과 4학년 때는 연극 노비문서에서 취발이라는 남자 광대 역할을 맡아 탈춤부터 디스코까지 소화해내며 무대를 휘젓고 다녔으니까. 연출을 맡은 전문 연출가에게서 연기를 더 할 생각이 없느냐는 칭찬도 들었단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연극에 미쳐있던 그 시절에 의과대학 성적도 함께 올랐다는 점이다. 다른 친구들은 연극하느라 낮은 학점에 학사 경고를 받기 일쑤였는데 엄마는 오히려 장학금을 타기도 했다. 물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아버지가 연극을 못하게 할까봐 더 열심히 한 탓도 있지만 난생 처음 뭔가에 미쳐본 경험이 다른 것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마치 하나에 미쳐보면 다른 일에도 미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이야. 훗날 생각해보니 배역에 몰입해 성취해낸 경험이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충분히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거지. 그래서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부심은 기대와 성공의 비율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부심 또한 강화된다는 뜻이다. 또 자부심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 도전하면 할수록 성공의 확률 또한 올라간다. 성공이 성공을 부르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알을 깨고 나아가는 일은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몰랐던 나를 발견함으로써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연극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연기에 소질이 있는지 아예 몰랐을 테고 몰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치료의 방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시도할 때 나는 해보기도 전에 못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도전은 많은 것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구나. 획일적인 성공을 강요하고 무엇이든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현대사회에서 도전은 무의미한 삽질 내지 실패의 다른 말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입시부터 취업, 결혼, 심지어 육아까지 우리의 삶은 너무 쉽게 타인과 비교당한다. 어른들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탄 것처럼 삶의 통과 의례들을 제때 맞춰 이행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게다가 불황이 깊을수록 우리가 탄 컨베이어 벨트는 더욱 좁아지고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진다. 자칫 잘못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추락할지도 모른다. 한 번의 도전이 씻을 수 없는 실패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청춘들은 자연히 위축된다. 차라리 있는 것이라도 지키자 하며 안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움츠러들면 들수록 경험한 게 너무 없어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점점 도태되어 버리고 만다. 엄마가 국립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기에 약간 불안하거나 몇 차례 떨어진 레지던트들을 많이 맡아 가르쳤었다. 그때 만난 학생 하나는 무려 3번이나 전문의 시험에 떨어지고 나에게 왔단다. 지난 3년간 그 학생의 진찰 기록을 살펴보고는 깜짝 놀라 물었어.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이 없느냐고. 누가 봐도 엉망이어서 빨리 도움을 구했다면 3번이나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 학생은 자신을 내보이는 걸 무척 두려워했단다. 상사나 선배들에게 모른다고 말하면 곧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무엇이든 혼자 해결하려 했고 그 결과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고 말았어. 점차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말았지.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자란 코끼리는 충분히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센 코끼리가 되어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 어릴 때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기억이 코끼리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든 거야. 이처럼 충분히 그 상황을 피할 능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실패의 경험은 점점 더 도전을 어렵게 하고 성취와 멀어지게 만들지.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작은 도전과 성취가 중요하단다.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혼자 해외여행을 가라면 무리일 수 있지만 아직 안 가본 가까운 곳을 친구와 함께 가보라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한두 번 가보면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나중에는 혼자서도 해외여행을 갈 용기가 생긴다. 이처럼 작은 도전에 성공을 거두면 다음 도전이 더욱 쉬워진다. 도전도 무기력과 마찬가지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이 쌓일수록 우리는 실패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을 더욱 크게 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역시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여기며 재도전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결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더불어 앞날이 불안하고 자꾸만 위축될수록 작은 도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지만 알을 깨고 나가는 건 무척 신나는 일이다. 몸집이 커져 어느새 답답해져 버린 알을 깨고 나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신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리고 그렇게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어찌 보면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철학자 파스칼의 잠언대로 우리가 인생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평생이 우리가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가정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